이번 장은요, 제3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요, 이번 이 책을 공부하기 이전에 다른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적 상충관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들릴지 모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냥 저희 교재를 열심히 그냥 봐오신 분들에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 단기를 잠시 제외하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하면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이야기인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가 한 경제를 설명할 때요, 이 경제에서의 거시경제적인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란 이 두 가지예요. 다행히 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둘 다 퍼센트로 나타내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거시경제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를 교과서에 보면은 misery index 해가지고 고통지수라고 이야기해 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희생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고통지수 또는 희생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가 아무 관계도 없다면 이걸 낮추는 정책이 있고 이걸 낮추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업을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면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단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정책 담당자들은 하나의 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자가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 장의 제목인데, 여러분, 실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효율임금, 탐색의 효율성 등 노동시장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노동조합이 통화량을 변화시켰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적으로 이 양자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양자 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장에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기적인 분석만 보신 분들에게는 이 분석이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10대 원리,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727페이지 아래쪽에서 5째 줄을 보시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 유명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28페이지 내용을 봐주십시오. 맨 첫 번째 표제가 필립스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해놨죠.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왔는가, 미국화된 이야기인가, 미국으로 와서 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필립스 곡선의 기원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요, 1861년에서 1957년까지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 사이의 관계예요. 실업률하고 명목임금 변화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무엘슨하고 솔로우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의 분석에서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상충관계라는 것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라고 보셔도 좋아요.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양의 상관관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분석은 영국에서 맞는 것이 미국에서 맞다, 이런 식으로 검증해낸 거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으로 넘어온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른바 명목임금의 상승률이라는 것은요, 명목임금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물가의 상승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변하는 것을 공동변화라고 해요.
이 공동 변화는 여러분이 고급의 경제학에서 배우게 되는 이 경기 변동 이론에서 이른바 자기상관 이런 특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용어로 나중에 이야기될 겁니다. 여하간에 이 명목임금 변화율이나 물가 변화율이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립스의 이론이 필립스의 실증평가가 미국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729페이지 그래프와 같습니다. 72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늘어나면 나머지가 줄어들고 하나를 줄이려 하면 나머지가 상승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뜻은요. 729페이지에 한 5째 줄, 6째 줄 보세요. 이 뜻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두 번째 줄부터 봐주시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의 메뉴를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책 담당자들이 아래쪽으로 오면 올수록 좋아요. 두 비율 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점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점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메뉴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은 둘 다 낮은 점을 이루고 싶지만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필립스 곡선인데요.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야기하고 총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따로 전개되어 왔지만 지금의 거시경제학 체계에서는 필립스 곡선이나 총공급 곡선이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총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놔주는 그런 법칙이 이제 오쿤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오쿤의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제 실업률과 소득과의 관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자연 실업률에서 실제 실업률이 벗어나는 것과 완전 고용 산출량에서 실제 산출량이 벗어나는 것 간에는 안정된 그런 산술적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 하면요. 봅시다. 이건 아마 비율로 나타낼 때 약간의 이게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알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공급 곡선이라고 할 때 물가 또는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 그 다음에 이쪽에 실업 놓고 필립스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필립스 곡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한번 보세요. 소득이 상승하면 실제 수준보다 소득이 상승하면 실업률은 하락하겠죠. 실업률은 하락하니까 이게 아마 마이너스 관계를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일 거예요. 소득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소득이 상승하면 실업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실업을 줄이려 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필립스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총 공급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의미와 거의 똑같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730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단기 총공급 곡선이 나타내는 것. 그리고 단기 총공급 곡선 중에서 총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낸 점들 A, B와 같은 점이 실업률 인플레이션 평면에 표시된 것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총공급 곡선에서 도출된 의미와 거의 같다. 만약에 단기에서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필립스 곡선에 우하향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미국으로 건너온 이야기예요. 이까지가 미국으로 건너온 이야기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크게 한방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 프리드만의 미국 경제학회 회장 연설, 이 연설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금융정책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서 이른바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던 이 필립스 곡선을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러한 총공급 곡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하던 이러한 필립스 커브를, 이 필립스 곡선은 한 군데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누워있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이러한 상충관계는 단기적으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매우 단기적이란 거예요. 그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아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드만은 731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리드만이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명목 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여 실질 이자율, 실업률, 실질 등 실질 변수의 값을 결정할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 말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생각이지만요. 실업에 대한 연구가 고전학파의 연구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이 실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내어준 게 케인즈라고 한다면요. 인플레이션에 있어가지고 케인즈의, 실업에 있어서의 케인즈의 그러한 영향력 또는 그런 업적에 비할 만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프리드만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그런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3-3, 그림 33-3에 보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수직의 형태에 해당한다. 733페이지 그래프를 보면요. 결국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라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장기 공급곡선이,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이라고 예측하는 것과도 거의 같다는 거죠.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펴더라도 물가만 상승하지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번 통화량을 증가시키더라도 2번 물가는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상승하지만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73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른바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연 실업률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하고 좋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그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실증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는 말을 쓴 거지, 당연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이런 규범적인 의미를 가진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실업률, 균형 실업률,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장기 실업률 또는 균형 실업률, 그 다음에 시장 실업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개념상 하나의 그런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실업이란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전의 이론에서 균형 실업률이라는 말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개념상 큰 그런 하나의 새로운 발전 또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3-2- 734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내용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아주 최근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과 단기 필립스 곡선. 여러분 단기 공급 곡선을 아시니까 단기 필립스 곡선도 이해가 가시죠? 단기 필립스 곡선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상 인플레이션과 단기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프리드만이 미국 경제학 회회 연설에서 필립스 곡선이란 항상 이렇게 우하향하게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도 하고 좀 멀리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로 서 있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게 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이런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 나타내 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수학식으로 하나 요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실업률이란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두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2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예상 인플레이션이란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쪽이 인플레이션, 이쪽이 실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조금 특이하죠. 원래는 우리가 보통 식을 나타내면 종축의 y는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자기들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u는 해서 나타냈지만 파이 u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파이는 무엇을 결정짓겠어요? 기울기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초기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단기 필립스 곡선의 이동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식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대로 예측해낼 수는 없어요. 나는 5% 될 것 같다. 3%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은 잘 없다고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하면 평균적으로는 실제 실업률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예측이 평균적으로 정확해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다면 사람들의 합리적 기대가 이루어진다면이라고 생각하세요. 합리적 기대가 이루어진다면 실업률은 장기 실업률 상에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 실업률 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실업률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다면 인플레이션률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다면 이제 여기서 쓱쓱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으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으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난 것이 이른바 프리드만 펠프스형의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식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A, 알파, 그 다음에 결국 이 식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예상 인플레이션율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736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은 파란색에서 자주색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수직의 형태가 된다. 33-2-3에 보면은 미국의 신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증적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이론은요. 결국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지금까지 필립스 곡선의 이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이런 상충관계를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반론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736페이지 아래에서 한 6째 줄 보면요. 당시 경제학자들은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면 그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이까지가 이제 프리드만의 주장이죠. 이것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었는데 737페이지 내용을 봐주십시오. 737페이지 내용을 봐주시면 실증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에서 충격이 발생하자마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이 필립스 곡선의 안정된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는 프리드만의 이론을 거의 완벽하게 증명해 준 셈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필립스의 이론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이제 프리드만의 그런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738페이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프리드만과 펠프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739페이지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보신 내용이죠.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의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이 필립스 곡선의 우측 이동. 필립스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는 것은 아주 해로운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이 둘 다 상승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은 필립스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죠. 70년대 공급 충격. 상당히 이 내용 또 재밌죠. 여러분 이 경로를 잘 따라가 보시면요. 이게 거의 또 비슷한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번 70년대의 필립스 곡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는 듯 하더니만 이렇게 갔다가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결과에 해당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실례 중에 하나죠. 공급 충격이 나타난 경우 필립스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매우 좋은 그런 실증 연구 결과입니다. 741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영감님 두 분이 나올 겁니다. 영감님 두 분이 나오는데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이면 이분 두 분 얼굴하고 이름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폴 볼커,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이 낙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다른 모든 그러한 것을 물리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희생 비율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강력하게 꼭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희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희생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비판이 742페이지에 보시면요. 잘 설명되어 있죠. 742페이지 그래프에서 경로를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이 있는데 결국 조정의 결과는요. 인플레이션율 저감 정책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줄어들면 다시 1위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요 고통지수가 분명히 줄어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고통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하는데 742페이지 아래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합리적인 기대에 의하면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이 가능하다. 결국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1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1위로 거쳐서 갈 거라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에 관성이 있다. 또는 사람들의 조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루카스와 사전트의 이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43페이지 가운데 인용문
가운데 부분 봐주세요. 이 견해가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견해가 시사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에 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경로를 그리지 않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한다면 1위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슈는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를 하는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요.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가 비합리적인 정책을 하면은 사람들도 비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경제 주체들도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기대 이론가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자, 실증적으로 744페이지 볼커의 저감 정책. 볼커의 저감 정책이 거의 실제로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만큼 지금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지수가 증가했다고 반대하는 나쁜 정책이었다는 사람, 생각보다는 빨리 돌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볼커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큰 비판을 받지 않고 정말 성공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45페이지 보면 영감님 사진이 한 명 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 이름을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미국 자연 실업률을 근거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 746페이지 거시경제가 매우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점점 보면요. 그린스펀 시대는 안정적인 경로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필수 곡선을 이렇게 바람직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4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결론 삼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결론 윗부분을 봐주세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잘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정확하게 두 가지다. 중앙은행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제대로 안 하면 필립스 곡선은 분명히 바깥쪽으로 뛰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철저한 그런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고 방만한 통화 운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든지 해로운 공급 충격은 존재할 수 있어요. 다시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에 대비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립스 곡선의 그런 상충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학자들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었는가. 장기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필립스라는 사람의 조사에 의하니까 단기적인 상충관계가 있음을 알아냈고 그건 미국에서도 안정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았어요. 자, 그 두 가지 의견이 조화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만 이 단기적인 상충관계는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공급의 충격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양자의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가 도출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결국 자연 실업률 가설 그리고 그 이후에 볼커와 그린스펀에 의한 정책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748페이지 보면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프리드만의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거시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을 만큼 훌륭한 연구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다 다루셨습니다.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거시경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셨고요. 이러한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들을 제8부 34장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